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챕터 8, 아메리칸 가버먼트 챕터 8, The Structure of Congress. 오늘 드디어 이제 중앙정부, 연방정부의 세 가지 축이 있죠.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집행부, executive, 그죠? 행정부, 그다음에 입법부, legislative body, and judiciary, 그죠? 주디셜 바디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드디어 입법부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히 챕터 9에서는 입법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주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챕터 8에서는 입법부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미국 드라마 Designated Survivor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씬이 의 국회의사당이 폭파되는 그런 장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이제 폭파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미국 국회의사당은 백악관보다도 더 미국의 상징으로 심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워싱턴 DC에 가시면 캐피톨 힐이라는 곳에 가면 이 워싱턴 DC의 의사당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상징과도 같고 미국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정부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보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 대통령, 그다음 사법부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영국 왕이 제왕적으로 통치하는 티라니의 역할을 했던 것을 이제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이 연방 정부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대통령을 어떤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기를 원했는데 그게 바로 이 입법부였습니다. 여기 보면 The founders proposed the legislative body. 입법부를 세우기를 제안을 했는데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to what? counterbalance. 입법부에 대항해서 균등한 힘을 이제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give the people a substantial voice.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좀 동등한 상당한 그 영향력을 주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 일반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은 대통령보다는 이 국회의회가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는 의회가 상당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고 이제 티어도 루즈벨트는 1901년부터 이제 대통령을 한 사람인데요. 이 티어도 루즈벨트는 상당히 강력한 행정부를 건설하길 원했고 제국주의적 노선을 걸었고 또 노조를 타파하려는 정책들을 펼쳤고 굉장히 행정부의 힘을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의회, 미국의 컨그레스의 파워가 굉장히 셌는데 그 이후로는 행정부가 힘을 더 발휘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뭐 1930년대 뉴딜 정책, 그다음에 1960년대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이거 다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그 소련과 미국의 대립으로 대표되는 커뮤니즘과 자유세계, 공산주의와 자유세계의 그 대결, 콜드워 시기, 그죠?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연방정부가 특히 행정부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티어도 루즈벨트까지는 의회가 상당한 권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의회는 연방정부는 바이캐머럴입니다. 양원제죠, 양원제고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죠? 네브래스카 빼놓고 49개 주가 다 이 바이캐머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원제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면 처음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Great Convention, Constitutional Convention 1787년에 모여가지고 헌법을 제정할 때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빅 스테이트, 버지니아 같은 데는 60만 명이 넘어서 굉장히 큰 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이 주들은
인구에 기반한 의회를 구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뉴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주, 스몰 스테이트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에 기반해서 의회 의원을 구성하게 되면 어느 주가 의회 의원을 제일 많이 가져가죠? 네, 인구가 많은 주가 의회 의석수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 버지니아주 같이 인구가 많은 주는 의원들을 많이 배출할 것이고 국회에서 버지니아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대신 이 스몰 스테이트에서는 어, 어, 의석이 적으니까 어, 아무래도 이 뉴저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별로 많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조로 의회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립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버지니아 플랜, 뭐 뉴저지 플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제로 구분하면, 그러니까 한 의회만 가지고 있으면 이 큰 스테이트, 큰 주와 작은 주의 대립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너무 강력한 의회가 나오기도 원하지 않았고, 그죠? 의회도 강력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의회가 구성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양원제를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양원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중하게 만듭니다. 둘 다 이제 미국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가 이제 양원제인데, 보통 상원은 굉장히 그 이름만 허울만 있을 뿐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상원 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동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심사도 오래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속도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원,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원은 The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원은 저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제 선거를 하고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믿기 때문에 좀 더 민주적인 형태의 의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More democratic of the two houses. 그죠? 대신 그 상원은 각 주가 50개 주가 2명씩 큰 인구 수에 관계없이 2명씩 뽑기 때문에 그죠? 인구가 많든 인구가 적든 다 2명씩 줬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하고는 약간 매치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표자는 사람 수만큼 사람 수가 동등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저지는 뭐 50만 명밖에 없는데 우리랑 똑같은 150만 명에 있는 우리 주하고 똑같은 수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인구 수에 따라서 이걸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민주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상하원을 구별한 이 divided government 이렇게 나누어진 정부 형태는 어떤 특정 국회가 시민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견제작용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하원이 폭주해가지고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게 되면 상원에서 제약을 그러니까 견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인구의 하원 같은 경우는 인구를 기반해서 뽑기 때문에 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표성이 인구를 정확하게 대변하기 위해서 센서스를 하게 되는데요. 센서스에 기반해서 이 선거구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매 10년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Every 10 years there will be adjustment process. 그죠? 이 인구수에 비례하는 의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 조정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센서스에 기반해 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결국 이제 의원 수가 픽스가 돼가지고 이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는 하우스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원은 이제 435명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평균을 내보니까 약 77만 명, 국회의원 한 사람당 77만 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명 한 명씩 다 해보면 상당히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텍사스에 있는 사람하고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을 이제 살펴보면 한 사람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상당히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평균은 내보니까 한 77만 명 정도 되더라,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구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는 미국 국회는 Congressional District, 의원 선거구죠. 의원 선거구를 다시 한번 그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스가 꼭 필요합니다. 센서스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좀 미국에서 의회에서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apportionment 다시 이제 비율을 조정한다, 이런 뭐 의미겠죠. After those adjustment, 인구 조정이 있은 다음에 state legislatures, 주의회 의원들이 redraw congressional district in a process called reapportionment. reapportionment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지도 보시면 Republican Congress map used in, 그러니까 리퍼블리칸 공화당이 지배적인 의회일 때는 이런 선거구가 그려져 가지고 빨간 거 리퍼블리칸이 대부분 당선되는, 똑같은 주인데 매사추세츠죠. 이게 맞나? 뉴욕인가? 뉴욕 같이 생겼네요. 예, 뉴욕주에서 리퍼블리칸이 대부분 의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민주당 중심의 의석을 그린 이 선거구 그림을 보면 선거구 모양 다르죠. 이 11구 선거구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렸을 때는 11은 이렇게 바뀌어요.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선거구를 바꾼다니까.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민주당이 또 상당 부분 메저리티를 가져가는, 과반수를 가져가는 그림이 생깁니다. 만약에 non-partisan,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의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했을 때는 또 10일 선거구가 바뀌죠. 다른 선거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는 독립 independent voter, 그죠? 스윙 보터들이 생겨나서 독립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구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다투고 갈등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redrawing district lines to favor a political party is called gerrymandering. 우리나라에서는 gerrymandering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gerrymandering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gerrymandering 했다가 이제 창피를 당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어쨌든 이 gerrymandering은 어떤 특정 정당의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선거구를 이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역사책에 보면 이게 이제 gerrymandering입니다. 엘브리지 제리라는 사람이 매사추세츠 그 주지사였습니다. 1812년에 자기 공화당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자기 매사추세츠 주의 선거구를 이상한 모양으로 이제 그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구역을 벗어나 가지고 자기 정당에 굉장히 유리하도록 이렇게 선거구를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도마뱀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독수리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gerrymandering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선거구 지금 뭐 우리 부산도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구에서 선거구를 이제 병합하려는,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인구 수에 따라 가지고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걸 제리맨더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뭘까요?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 의원 분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시 어디 주가 많습니까? 캘리포니아 엄청 많죠. 뉴욕도 27명, 펜실베니아 18명, 그다음에 플로리다 많고 텍사스 많고 역시 일리노이 많고 시카고 있는 곳, 미시건은 뭐 중간 정도. 역시 큰 스테이트들이 인구가 많은 편이고 대통령 선거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거인단이 이런 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역시 한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구수에 따르면. 그리고 그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뽑으니까 총 100명, 50개 주, 그죠? 50개 주에서 2명씩 뽑아서 100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면 우린 먼저 하원을 한번 살펴보죠. 하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원은 몇 가지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정 수준의 나이, age, residence status, 그리고 얼마나 citizenship을 가지고 있었는지, 요 세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적어도 25세 이상이 하원 의원이 될 자격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 시민이 된 지 7년 이상이 된 사람, 7년 이상이 된 사람, 그리고 be a resident of the state. 만약에 내가 텍사스 주의 달라스에서 하원 의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에서 적어도 이 영주권이 그 주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출마할 당시 예를 들어서 나는 남구에서 출마하는데 남구 주민이어야 된다는 이거죠. 이런 것들이 하원 의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 하원 의원은 2년이 임기입니다. 2 years term이고요. 2년이 지난 다음엔 모두 다 재선거 대상이 됩니다. 다음 선거를 이제 치러야 된다고 모든 의원들이.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갈리는 하원은 전부가 갈리는 2년마다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죠. 2년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Each member of the House represent a congressional district. 그죠? 의회 선거구를 의원 한 명이 이제 대변을 합니다. 대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Each district has one representative. 한 명만 뽑아요.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making it a single member district. 소선거구제 한 명만 뽑는 선거구제가 미국의 의회 제도입니다. Constitution does not mandate that they live within their district. 그러니까 일단 당선이 된 다음에는 이 당선자 그 국회의원은 꼭 그 선거구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데 헌법에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 지역구에 집을 가지고 있고 이제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명확하게 그걸 명시해 놓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상원을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데 이 챕터 8은 그 의회 구성의 구조에 관한 것인데 짜잘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요약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게 되면 제가 너무나 비디오가 길어지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커버한 내용 이외의 것들이 책 내용에 있는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enators are elected on statewide,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가지고 수가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세니터, 상원 의원들은 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주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이고 각 주에서 2명씩 당선이 됩니다. 이 상원 의원은 그 하원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원과 달리 하원 의원은 초반부터 이제 직접 선거로 뽑았는데 17번째 수정 헌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원 의원들이 각 주의 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선출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913년까지 직접 상원 의원을 국민들이 뽑는 선거는 없었습니다. 1913년 이후에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상원 의원도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조금 높아요. 30세 이상이 되어야지 출마가 가능하고요. 또 9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였기를 미국의 시민이었기를 요구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마하고자 하는 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출마 당시에는. 그리고 이 상원 의원은 6년 임기입니다. 하원은 몇 년이라고요? 하원은 2년인데 이 상원은 6년입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3분의 1이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상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년 State of the Union 초반에 State of the Union 이 의회에 가서 시정연설이라는 거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산 통과 전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요. 국회에서. 여기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때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 뒤에 상원 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원 의장이고 이 사람이 하원 의장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입니다. 이 둘이 런닝메이트예요. 그래서 상원 의장은 사실 미국의 부통령이 역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들 가운데 대표자로 이제 뽑히는 사람이죠. 근데 미국의 의회 구성을 보면 거의 모든 의원들이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 두 당 말고도 다른 당도 있고 독립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인디펜던트 국회의원도 있는데 대부분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 소속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양당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양당 체제. 그래서 미국이 맨날 공화당과 민주당 얘기만 나오니까 미국엔 두 당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닙니다. 다른 당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두 당에서 후보자가 배출되기 때문에 양당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majority party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리더십 이 의회의 리더들을 정하고요. 규칙들을 정하고요. much of the agenda of the Congress 의회에서 다루어질 의제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막중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하겠죠. 그죠? Even with the control of both houses, some presidents have found it difficult to implement their agendas. 대통령이 당선될 때, 대통령으로 뛸 때, 내가 이러이러한 거 실행시키겠습니다.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happen to be 이 양원, 상원과 하원까지 같은 당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나왔어. 내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와 국민들이 완전히 몰아줬네. 저 대통령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역사에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을 고려하면서 투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국회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통령들은 자신의 아젠다들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로 다른 정당이라도 자신의 이념이나 자신의 지역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과 맞지 않으면 연합을 형성해 가지고요. 이 대통령 의제 안건에 반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같은 정당의 대통령이 어떻게 제안을 했는데 같은 정당 국회의원이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coalition, 연합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교과서는 없지만 만약에 if the president and the majority of Congress come from the same party,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다 장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대통령 굉장히 모든 면에서 성공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예만 들어도 이건 최근 예도 아니죠. 한 40년 전 얘기인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일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 카터 대통령의 그 법안 제안에 상당히 반대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재선도 못하고 상당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자, 빌 클린턴 대통령 때는 이제 1993년부터 이제 대통령이었는데요. 2000년까지. 이 빌 클린턴 대통령 때 가장 역점으로 추진했던 게 뭐냐면 전 국민 건강보험이에요. 미국은 5천만 명 이상이 당시에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였고 미국의 병원비는 엄청나게 악명이 높은 거 아시죠? 엄청나게 비싸고 여러분 혹시나 앰뷸런스 절대 타지 마십시오. 앰뷸런스도 10,000불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 그 본인의 아내인 힐러리 클린턴을 내세워가지고 전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시장 우선주의입니다. 기업 우선주의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 공산주의자냐고 클린턴 공산주의자, 힐러리 공산주의자냐고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결국은 민주당과 같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합세해가지고 이 내셔널 그러니까 헬스케어 비를 좌절시켰어요. 근데 그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가 이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Affordable Act 정식 명칭은 Affordable Care Act 뭐 이걸 겁니다. Affordable 우리가 지불 가능한 내가 내 수준에서 지불 가능한 건강보험 뭐 이런 네임이죠. 일명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 이 법안인데 그래서 오바마 때 이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이 됐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거를 폐지하려고 그랬어. Repeal of Obamacare. 왜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주냐? 부자까지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정당이 리퍼블릭이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국 정치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상한 시스템이 많은데 또 이런 자정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정작용. 스스로 치유하는 작용이 있어요. 견제와 균형에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티 멤버, 정당의 멤버들이 sometimes vote against one another 서로 반대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대통령의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역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뭐 소고기에 대한 규제를 높인다? 그러면 소고기 벨트, 소고기를 주로 산업으로 하고 있는 주에서는 그 안에 합의를 했다가는 다음 선거에 당신이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regional interest 때문에, regional difference 때문에, 또 ideological difference 때문에 미국 사람들 대부분 자유주의를 신봉하지만 뭐 국민의 그 자유를 침해하는 혹은 견제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킨다. 굉장히 법안이 통과가 힘들어질 수 있고 다음 해에 당선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당 출신 대통령이건 말건 반대하는 의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리더십, 의회 내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리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리더십 역할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역할은 결국 정당 멤버들 간에 정당 구성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그 당 내의 의견들을 국회의원들 간의 의견들을 이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각 당에서는 자신들의 이제 리더를 뽑게 되는데요. 이제 정당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배출이 되면 국회에서 활동할 때 리더를 이제 뽑게 됩니다. 각 당에서.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커커스라는 미팅에서 이제 하우스 리더, 메조리티 리더, 다수당 리더를 뽑게 되고요. 리퍼블리칸 공화당은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팅을 하게 되는데 이 미팅에서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전당대회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전 당원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회의하는 그런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리더십을 뽑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든 정당 멤버들은 이 코커스나 컨퍼런스에 참여해가지고 자신의 리더를 뽑게 되는데요.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메조리티 리더, 다수당 리더와
다수당 원내 총무, 위비라고 그래요. 의원들의 대표자, 다수당 원내 총무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당, 마이너리티 리더도 이제 리더십을 뽑고 마이너리티 그 소수당의 원내 총무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당이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상원에서는 이 세네에서는 그 명예직이 있습니다. 명예직. 아까 상원의장은 누구라고 그랬죠? 상원의장은 이제 그 부통령이 하죠. 부통령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레지던트 프로 템포레라는 명예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그 정당에서 굉장히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장자가 이제 이 명예직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 대통령이 뭐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식불명에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직무대행이 필요한데 첫 번째 1순위가 부통령, 대통령 다음, 그다음에 하원 의장이 두 번째 승계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계자가 이 상원의 프레지던트 프로 템포레라는 사람입니다. 부통령은 이미 상원 의장이니까요. 그죠? 이런 순서로 대통령직 승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Speaker of House, 하원 의장입니다. 하원 의장. 이 하원 의장은 이 하원에서 가장 권력이 센 그런 사람입니다. 의회의 여러 직책 중에 헌법에 규정된 직책은 이 House Speaker of the House 하원 의장밖에 없습니다. 하원 의장은 decide which proposed legislation 제안된 법안들 중에 어떤 것이 심의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누가 그 의회 세션 중에 누가 발언권을 가질 것인지 그것을 정하는 그런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 의장으로 상원의장의 역할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장의 특이한 점은 만약에 미국 상원 의원은 100명이잖아요. 100명, 50명 동률이 나왔어. 이때 상원의장이 이 타이를 동률을 깨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표가 나와서 50대 50을 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He can break the tie.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speaker manage the business of house and is elected by the whole house every 2 years. 상원 의장은 매 2년에 한 번씩 당선이 되고 뽑히고요. 하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낸시 펠로시라고 낸시 최근에 가장 최고령 80몇 세거든요 지금 최고령 하원 의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서머리를 해볼까요? 상원과 하원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표를 옮겨 적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이 헌법에 나온 두 양원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또 실제 운영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은 둘 다 나라를 대표하는 입법부라는 걸 빼놓고요. 자, 먼저 헌법에 규정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원은 어떤 안건을 주로 다루게 되냐면 예산, 돈과 관련된 재정에 관련된 법안들을 주로 다루는 역할을 하고요. 상원은 대신 외국과의 조약, 그다음에 군대, 그다음에 주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들에 대한 승인, 임명권자에 대한 심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원은 그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공무원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상원에서는 impeachment trials, 이 탄핵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하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435석이 교정돼 있고 동시에 이 모든 435명의 인원이 재선에 나서야 됩니다. 같은 타임에, at the same 타이밍에. 상원의원은 6년이고요. 임기가 3분의 1의 인원들이 매 2년마다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3번 바뀌게 되죠. 매 2년마다 바뀌죠. 상원이 뭐 100명이면
33명씩 2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자, 인원은 435명이고 하원은 인구에 기반해서 뽑게 됩니다. 그 상원의원은 주마다 2명씩 뽑게 돼서 총 100명입니다. requirement가 다르다고 그랬죠. 하원의원은 25세, 7년 이상 미국 시민, 그 다음에 그 주의 주민 뭐 이렇게 있고요. 상원은 적어도 30세 이상, 9년 이상 미국 시민, 그 다음에 그 주의 주민 이런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상원과 하원을 운영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하원이 이제 스피커, 하원 의장의 권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세니트, 상원은 약간 덜 집중화가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명예직도 있다고 그랬죠. 이 하원은 이 모든 절차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상원은 좀 슬로우 무빙, 신중한 그런 절차들을 보입니다. 하원에서 시간과 그 규칙들에 대한 논쟁들은 바로 룰스 커미티라는 게 있어요. 규칙위원회와 이제 하원 의장이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상원에서는 flow of legislation is controlled by the majority leader. 다수당 리더가 이런 과정들을 다루게 되고 거기에는 규칙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원에는. 그다음에 하원에서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특정한 법안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고 상원에서는 좀 브로드한 넓은 광의의 법안들을 좀 다루는 경향이 있고요. 리젝션 비율, 그죠? 턴오버 비율이 하원에서는 높은 반면 상원에서는 중간 정도고 주로 텍스와 재정 수입에 관한 논의를 하는 반면 외교 정책과 이 어포인먼트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심사, 그다음에 사법부 판사 임명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상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자들의 역할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뭐 어느 나라나 남성이 상당히 주도적인 건 사실인데 최근에 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성 의원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죠. 미국은 선거권이 여자에게 주어진 게 1920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피선거권이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다음에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사람이 하원에 입성한 사람이 이제 1917년에서야 처음으로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세워진 지가 1700년대 말에 세워졌잖아요. 그죠? 1787년에 이제 헌법이 생겼는데 거의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미국에서는 그 여성이 의회 경계선 문을 열고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The first woman to serve in the Senate. 상원에서 처음 서비스를 하게 된, 그러니까 임기를 시작하게 된 사람이 이제 임명제였는데 1922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임명제였다고 그랬죠. 주의회에 의원들이 선출했다고 그랬죠. First elected was 1932. 1932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여성이 상원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원만 해도 100명 이상의 여성 의원들이 열심히 의원직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그 국회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몇 것들이 있는데요. 논쟁거리가들이 있는데 가장 핫한 이슈는 이제 term limit, 임기 제한입니다. 임기 제한. 자, 이게 여러분 교과서 꼭 읽어보십시오. 어떤 배경에서 이게 나오게 되는지. 막 미국에서 막 20몇 년, 30몇 년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여러 번 다선 의원들이 생겨난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커리어 폴리티션, 직업적 정치인이라고 이제 놀림감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국회에 머물면서 국회의원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들을 받아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물이 나기 시작해서 시민들이.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을 뭐냐, 그만 좀 하게 해라, 좀 임기를 좀 제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텀 리밋, 임기 제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임기 제한을 하려면 사실은 헌법 수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들을 사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회 의원들이 too many perks, 너무나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의장 같은 경우는 20만 불 넘게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연봉이 40만 불 정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높지 않죠. 예, 미국 물가를 생각하면 대통령인데 세계 최고의 대통령인데 40만 불 정도다. 이거 뭐 그렇게 높은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의원들 중에 리더십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22만 불, 2, 3만 불 받게 되는데 이게 너무 보통 일반인의 눈에서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비판이 있고요. 사실은 근데 워싱턴 DC의 물가 같은 거 생활비를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높은 액수는 아닌데 어쨌든 특혜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And franking privileg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편물 같은 거를 뭐 공짜로 쓰는 특권이 좀 옛날부터 좀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의원 한 명당, 국회의원 한 명당 약 17명의 스태프가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의원 한 명당 9명까지 이제 스태프가 보좌관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국고로 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근데 국회의원이 전문적인 활동을 하려면 보좌관이 꼭 필요합니다. 스태프가 꼭 필요해서 이게 맞는 비판인가 이런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켓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을 만들려면 해외 각종 사례들도 만나야 되고 해외 미팅에도 나가야 되고 회의에도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료 같은 거 대주고 막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taxpayers perspective는 저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해외여행을 하는 거 아니냐. 다 국민 세금 돈인데 they are unnecessary trips. They're making unnecessary trips, right? 그래서 별로 쓸모없는 이 여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 연금 혜택이 이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문제인데 셀프 승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너러스한 연금 혜택이 있어서 이것도 다 too many perks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gressional Session이 있습니다. 의회는 매번 새로운 그 하원이 당선이 되어서 미팅이 시작될 때마다 번호가 매겨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8번째 컨그레스라고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모든 그 각 의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세션을 회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번째 수정헌법에서 의회 새로운 세션이 이제 시작될 때 odd numbered year 홀수해 1월에 미팅을 시작하는 전통이 있고 이 세션 넘버가 부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원 의회는 매 짝수에 예를 들어서 2016년 2년마다 선거가 있잖아요. 2018년 이렇게 있는데 뉴 세션이 언제 시작되냐면 2017년 1월에 시작된다고요. 1월에 2018년에 당선됐으면 2019년 1월에 뉴 세션이 시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전통으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20번째 20th Amendment 이후에.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섹션 리뷰를 해보면 How does the census affect the composition of Congress? 센서스가 뭐라고 그랬죠? 인구 총조사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컨그레스의 상원, 하원. 네, 하원에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래서 인구가 변화함에 따라서 선거구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What are som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이 아까 도표 말씀드렸죠. 이 도표를 중심으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Explain the significance of each of the following speakers. 교과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다루지 않았는데 답을 미리 드리자면 Frederick Muhlenberg, Henry Clay, Sam Rabin, 그 다음에 Nancy Pelosi만 제가 얘기 드렸죠. 이 Muhlenberg was the first speaker, 첫 하원 의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지금 기록했고요. Clay was the first powerful speaker,
첫 번째 가장 강력했던 스피커 하원 의장이었고, Rabin, Sam Rabin was the longest serving speaker. 가장 오래 하원 의장으로 섬겼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Nancy Pelosi was the first female speaker. 첫 여성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 has the role of women in Congress changed during the America's history? 첫 100년 넘게 미국에서는 여성 의원들이 없었다. 그렇죠? 그 후에 가서야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100여 명이 넘는 하원 의원이 국회에 있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장의 첫 번째 세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